근데 사회주의 이런 혁명주의 출신 사람들 포섭해서 라면 사주고 밥 사주고 생활비 주면서 포섭하고 관리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법부나 정계나 고위관료 요직으로 진출해서 지금 사회 지도층이 됐다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이 마은혁이 단순히 헌재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영배 등등이 이 변론갱신이라는 중요한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간소화시켜서 약식으로 마은혁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때는 뭐 방송이고 뭐 정치인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뭐고 이판사판 진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헌재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걸 지켜보면 안 되는 정당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가 만약에 저는 그런 데 안 일어날까 보지만 일어난다 그러면 헌재가 곧 반국가 세력이다. 그렇게 되는 이렇게 거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반국가 세력이죠. 예. 간첩들 데리고 오고 자기 유리한 정치적 성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참. 아니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상위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사회주의 혁명운동하던 사람 그 과격한 방식에 지하 혁명 네. 조직이었죠. 지하 혁명 조직에 있었던 인민노련. 사람을 네. 인민노련에서 사람이... 핵심 이론가로 활동했었어요. 마은혁이.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이 판사를 하는 것부터가 그거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민주화되고 하면서 다 좋지만 과거에 그런 북한에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때가 인민노련 활동할 때가 DJ 때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보니 그만두고 나중에 사법고시를 공부해서 판사 임용된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DJ와 노무현 정부 이 8년 기간 이 10년 기간, 이 10년 기간에 아마 이런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사면해주고 뭐 이렇게 그렇죠. 사면해주고 좌파 성향의 엘리트를 키워서 정부나 사법부에 진출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간첩에 우리나라 전역한 간첩 고백에 따르면 당시에 김일성의 장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림동에 10군데 고시원 정도의 고시원에 가면은 장학생들이 있어서 거기서 따로 북한에서 관리를 했던 그랬었다고 간첩이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게요. 그렇죠. 지금 2025년도 불과 얼마 전이 2022년도 3년도에도 민주노총 간부 출신의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 해외에서 만나서 그렇죠. 네. 공작금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과거에는 아예 난파된 이 고정 간첩도 더 많았을 텐데 그 고시원에 좀 주머니 형편 안 좋은 사람들, 근데 사회주의 이런 혁명주의 출신 사람들 포섭해서 라면 사주고 밥 사주고 생활비 주면서 포섭하고 관리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법부나 정계나 고위관료 요직으로 진출해서 지금 사회 지도층이 됐다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DJ 때하고 노무현 때는요, 그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대로 거기서 그 기자 이제 국정원에서 대공팀에서 이제 발견한 또는 체포한 이런 그 현황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딱 수가 줄어요. 줄고 그다음부터 다시 또 수가 좀 회복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만약에 강첩 활동에 대해서 방조했거나 또는 무기를 줬다 그러면 무기를 해준 거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상당히 그때 뿌리를 내린 간첩 젊은 세력들이 지금 상당히 고위직에 자리 잡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법 연구회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법 연구회는요 전체 판사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헌재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우리법 연구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 그 다음에 창경 판사. 이분들 전부 다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입니다. 왜 이렇게 다 서울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다 우리법 연구회야. 그 다음에 헌재에서 3명도 다 우리법 연구회죠. 그 다음에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다. 이광문 변호사. 이 사람은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기획된 공작과 기획된 사법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회가 아니면 뭐가 하나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과거 이제 군부의 하나회 하면 그 하나회 청사를 하나의 업적으로 생각하는데 전한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법조 하나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만약 40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거의 과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너무나 과잉 대표되는 거잖아요. 이 재판관들이. 그래서
와, 정말 이 대통령의 직권으로라도 우리법 연구회, 이제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탈바꿈했는데, 이 연구회라는 사법부문의 사조직 자체를 아니, 대법원장이라도 나서서 해산시키고, 그 어떤 사적인 연구 모임도 법관들 만들지 마라. 공부할 거면 각자 해라. 각자 이름 붙이지 말고 그룹 만들어서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관예우라는 나쁜 것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끼리 나눠 먹게 되고, 좀 그런 하나의 청산과 같은 일성이 사법부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이제 조한창 이 세 네. 분인데, 이 세 분이 오늘 반대 소수기 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경향을 보건데, 지금 상당히 평의회에서 지금도 평의회가 열리고 있을 건데, 평의회에서 굉장히 4대4 내지 5대3으로 팽팽한 상황일 거다. 근데 이 팽팽한 상황이 끝까지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고 심판 결정 나기 전까지 이 상황이 유지된다. 팽팽한 긴장감 유지된다. 그게 어디 달렸는 줄 아세요? 바로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3월 1일, 네. 3월 1일 날 압도적인 시민들의 함성과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요, 이 세 명이 힘을 냅니다. 용기를 냅니다. 소신과 법과 양심, 버틸 수 증거- 있는 명분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죠. 네. 버텨서 내가 소신껏 판단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3월 1일 날 숨만 쉴 수 있으면, 걸을 수만 있으면 나와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김영두 재판관에 대해서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반복하고 있는데, 애초에 재판 진행할 때도 보면 가장 아리까리한 티가 나요. 그죠. 그 김영두 재판관 이번에도 결국 5대3에서 5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쏠린다니까요. 여기에 만약 마흔형이 임명이라도 되면 선거에 참여를 안 해도 헌재 구성원 내부의 다수결이 6대3 이렇게 갔다. 그러면 나머지 3명이 또 버티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두 당신 정신 차려라. 뭐 하는 사람이냐. 왜 문영배 수작질에 놀아나느냐.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그 강력한 외침이 3월 1일에 우리가 문영배 이미선만 막 뭐라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그렇죠. 문영배 이미선은 이미 우리한테 욕먹는 거 자기들이 감수하고 좌파의 영웅이 되기로 마음먹은 인간들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인민 영웅이 되기로 했죠. 예, 그 주식 그렇게 하고 있는 이미선 같은 작자들한테 무슨 양심이 있겠습니까? 김영두한테 강력한 압박과 호소를 해야 됩니다.